네, 110회 전산세무 2급 이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에서 배웠던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 자,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이 있는데, 자, 둘 다 일치하는 것도 있었죠. 누구? 구분 표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총액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재무상태표는 유동성 별법, 즉 현금화가 큰 순서대로 별한다는 거죠. 그리고 통합 표시할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상계하면 안 된다. 그쵸? 그리고 이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과 발생주의, 실현 기준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자, 기본 강의 때 설명 다 한 것들이니까 한번 찾아보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1번부터 볼 건데요.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낮은 항목부터 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틀렸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유동성이 높은 항목이에요. 유동성이 높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현금화가 빠르다는 얘기죠. 현금화가 빠른 순서대로 별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걸 쌤이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여러분께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정답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 4번을 볼 건데,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리고 주석을 포함한다. 그래서 쌤이 이거 외울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재손자 현주로 외우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맞는 말이고요. 3번.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자산 항목과 부채 항목 또는 자본 항목을 상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표에서 제외하면 안 됩니다. 즉, 총액으로 기재하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A라는 사람한테 외상 매출금을 받을 게 얼마 100원이 있었고 외상매입금 갚을 게 얼마 30원 있었어요. 그럼 실제로 100원 받아가지고 30원 줄 바에는 그냥 퉁쳐서 어떻게 한다? 퉁쳐가지고 순액으로, 맞죠? 순액으로 그냥 70원이라고 그냥 기록해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회계는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죠. 총액을 적으라는 얘기예요. 자, 4번.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게 바로 구분 표시였습니다. 그렇죠? 자, 2, 3, 4는 맞는 말이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구하면 얼마입니까? 자, 전산세무 2급 정도 되면은요, 자산에는 유동과 비유동자산이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이 유동자산에는 다시 뭐가 있다? 네, 당좌자산과 그 다음에요 재고자산이 있었죠. 그쵸? 그러면은 비유동자산에는 뭐가 있어요? 비유동자산이 뭐죠? 1년 이상 사용하는 자산이죠. 자, 여기는 뭐가 있다? 크게 네 가지 투유 무기가 있죠. 투자자산, 유형자산, 그리고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그러면 문제는 유동자산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당좌와 재고를 찾아서 그 값을 더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매출 채권이 뭐죠? 당좌자산이고요. 상품이 재고자산. 그쵸? 그리고 또 누가 있다? 네, 여기 당좌예금도 당좌자산이고요. 성급이란 말이 붙으면 뭐죠? 당좌자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금액을 다 합쳐주시면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특허권은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그쵸? 비유동자산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장기 매출채권도 장기란 말이 붙었기 때문에, 그쵸? 이런 경우에는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들어가서 비유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00만원에 250만원에 300만원에 50만원 다니까 합이 얼마? 700만원.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자,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자, 인플레이션,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기말 재고자산이 가장 크게 계산되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쌤이 얘기했죠. 우리가 기초의 상품이 먼저 들어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물건, 예를 들어서 이제 A라고 하는 물건이 있는데 이게 한 개 100원이 기초에 남아 있어요. 근데 모자라니까 한 개를 더 사왔어요. 그 한 개가 얼마? 물가가 올라가지고 200원 되었다. 근데 팔 때는 한 개를 팔았는데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팔 거냐,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팔 거냐, 그 얘기인데, 선입선출법을 쓰게 되면요, 먼저 들어온 거 100원이 나가니까 당연히 기말에는 뭐다? 200원짜리가 남아있겠죠. 그쵸? 근데 요거는 선입의 경우이고, 후입의 경우는요, 후입의 경우에는 나중에 들어온 거 200을 먼저 파는 거이기 때문에 기말에는 얘가 먼저 나갔으니까 100원짜리가 남아있겠죠. 결국은 둘이 비교했을 때 누가 선입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입선출법이 정답이 되는 건데, 평균법들은요, 보통 이제 순서가 선입과 후입 중간에 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문제에서는 평균법이 답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선입 아니면 후입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둘을 여러분들이 잘 비교하셔가지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근데 이런 논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쌤이 여러분께 이 표를 하나 보여드렸죠. 자, 물가가 상승할 때 기말 재고,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크기 순서는 아래와 같다 해서 기말 재고,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법인세 비용. 근데 이 중에서 쌤이 동그라미를 친 이 세 가지만, 그쵸? 순서가 선입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이고, 그 다음에 총평균이고, 그 다음에 후입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선이총후로 외우시면 되는데, 한마디로 가나다 순으로 외우시면 돼요. 가나다란 봐봐. 사, 아자, 자카, 다파, 하. 가나다 순서예요. 그래서 이 가나다 순서가 물가 상승 시에 제일 크기가 큰 순서예요. 그럼 매출원가는 이 순서를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얘는 반대이기 때문에 후총 이선으로.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크기 순서는 늘 같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외우시면은 매출원가 한 개만 이제 반비례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이 총후의 크기 순서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 시에 기말 재고의 크기 순서는 누가? 선입이 가장 크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볍게 이렇게 내용들을 암기하시면은 문제를 풀기가 좀 더 빠를 수가 있겠죠. 자, 활용 잘 해보시고요.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문제입니다.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한 경우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비용 처리하는 거고요.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쵸? 그럼 만약에 해설을 좀 볼게요. 우리가 현금을 주었다는 얘기죠. 어떤 지출이 일어나는데 얘를 수익적 지출로 보았다는 얘기죠. 그럼 수익적 지출로 보았다면은 수선비라고 분개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쵸? 그럼 이렇게 수선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분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비용으로 분개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분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용으로 분개를 해야 되는 건데 자산 분개했으니까 당연히 뭐다? 비용은 줄어들겠죠. 자산으로 분개했다는 얘기는 얘가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이다. 그럼 뭘로? 수선비가 아니라 건물로 분개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비용으로 분개해야 될 걸 비용으로 분개하지 않았으니까 비용은 뭐다? 과소하게 계산될 거고요. 자산으로 분개하면 안 되는데 자산으로 분개했으니까 자산은 과대하게 늘어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두 개만 가지고 문제를 풀 게 아니라 여기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야 되겠죠? 자, 비용이 작아지면 어때요? 기분 좋은 거지. 그쵸? 비용이 작아졌으니까 돈 쓴 게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만큼 뭐다? 단기 순이익이 늘어나겠죠. 그쵸? 근데 단기 순이익은 우리가 주식회사의 자본시간 때 뭐라고 배웠죠? 이익잉여금이라고 배웠죠. 그러면 이익잉여금이 또 과대하게 늘어나겠죠. 맞나요? 자, 뿐만 아니라 이익잉여금은 또 뭐다? 자본이기 때문에, 자본의 종류이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회사의 자본도 총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쵸? 그럼 이에 대한 효과로 올바른 것은 몇 번이다? 네, 일단 답은 간단해요. 3번에 단기순이익의 과대계산. 그쵸?
자,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자산은 과다하게 계상되었고 부채는 부채는 일단 지문제 안 나와 있죠. 그쵸? 무시하시고요. 부채는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총이익이 과소하게 계상된다. 당연히 이거는 뭐죠? 네, 매출 총이익하고는 관계가 없죠. 왜요? 수익적 지출하고 자본적 지출은 매출 총이익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사에 관한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자본금은 기업이 발행한 발행주식 총수에다가 1주당 액면 금액을 곱한 금액이다. 맞습니까? 맞는 말이죠. 액면가를 곱해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과 기타 자본잉여금, 여기에는 감자차익과 자기주식 처분이익 등이 있는데 아무튼 이것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맞는 말이죠. 자, 쌤이 자본잉여금 암기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주감자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죠. 그쵸? 그리고 얘들은 전부 다 이제 자본거래 이익의 개념이니까 느낌상 이익이다 싶은 것들은 자본잉여금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매도하는 증권 평가손익은 자본조정 항목으로 계산한다? 아니죠. 매도하는 증권 평가손익은 자본조정 항목이 아니라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배당 등으로 처분할 수 있는 이익잉여금을 말한다. 맞는 말이죠. 자,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당기순이익을 의미하는 거죠. 회사가 1년 동안 열심히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배당을 하고 그 다음에 적립을 하는 거죠. 자,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6번 원가액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틀린 거 찾아라는 얘기죠. 1번 직접 원가, 다른 말로 직접비를 얘기하는 거죠. 직접비는 특정 원가 직접 대상에 직접 추적이 가능하거나 식별 가능한 원가이다.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하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쌤이 추적이 가능하면 직접비, 추적이 불가능하면 간접비라고 했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2번 고정원가란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의 수준과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한 원가 형태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변동비라고 하는 것은 생산량이 높을수록 계속 이렇게 원가가 커지잖아요. 근데 고정비는 월세와 같이 생산량이 아무리 늘어나도 계속 그 원가가 일정하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3번 자, 이게 틀렸죠? 가공원가란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를 더한 것을 말한다. 이거는 누구예요? 기초원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기본원가. 기본원가는 직접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가공원가니까 가공원가는 직접 재료비를 말 그대로 가공시켜주는 원가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의 원가예요. 그럼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직접 노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틀린 겁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4번 매몰원가란 과거 의사결정에 따라서 이미 발생한 원가이죠. 현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원가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그냥 아예 관심을 꺼두는 전혀 필요 없는 원가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3번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 다음의 원가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재료원가, 즉 직접 재료비가 얼마냐를 묻고 있죠. 자, 직접 재료비 구하려면요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원재료라고 하는 계정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공품 계정에서 구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문제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제공품 계정에서 구해야 됩니다. 왜? 원재료라고 하는 계정에서 구하려면요 우리가 이렇게 원재료 계정이 있을 때 기초의 원재료와 그 다음에 재료의 매입액과 그 다음에 기말의 원재료가 나와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저번 연도에서 쓰고 남은 재료, 이번에 순수하게 구입한 재료, 이 두 개가 창고 안에 들어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써버리면은 뭐다? 그게 직접 재료비예요. 쓰고 남은 게 기말 원재료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T 계정에서 구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문제에서는 기초와 메이백과 기말의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결국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제공품 계정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제공품 계정은 우리가 늘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다들 알고 있죠. 첫 번째, 기초 제공품이 올 거고요. 그 다음에 단기에 투입된 제조원가. 자, 이 중에서 다 만들어 버리면 제품, 다른 말로 완성품이고요. 그리고 만들고 남은 것은 이제 기말 제공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자료들을 다 입력해 볼 건데, 총 제조원가가 얼마? 400이 있대요. 근데 이 400은 무엇을 합친 금액인 줄 알고 있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간접비의 합이에요. 그쵸? 근데 보니까 직접 노무원가하고 간접원가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다? 400에서 직접 노무원가와 간접원가를 빼면은 나머지가 직접 재료비니까 이 두 개를 구해가지고 이제 나머지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렇게 푸는 문제예요. 자, 그런데 직접 노무원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조 간접원가의 2배래요. 근데 간접원가가 안 나와 있잖아. 그쵸? 그럼 이건 나중에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간접원가는 총 제조원가의 25%랍니다. 그러면 400만원에 25%면 얼마죠? 428, 45, 20. 100만원이죠? 그러면은 간접비는 100만원이다 이 뜻이죠? 근데 위에서 노비가 간접원가의 2배라고 했으니까 얘는 200이란 얘기예요. 2배니까. 그쵸? 그러면 400에서 200과 100을 빼면은 남는 게 얼마이다? 100이 되겠죠. 이게 직접 재료비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산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한국은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 간접원가, 다른 말로 제조 간접비 말하는 거죠. 예정 배부하고 있답니다. 단기초 제조간접비의 예산은 얼마? 200이며 예상 노무 시간이 200시간이고 단기말 현재 실제 발생한 간접원가는 250입니다. 제조 간접원가 배부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실제 노무 시간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이 문제가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어려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전산회계 1급 때부터 풀어왔던 그 방법으로 계속 풀면 됩니다. 자, 어떻게? 쌤이 이 문제 나오면은 정상 원가 계산이니까 무조건 예정 배부, 실제 배부, 배부 차이를 세팅하라고 했죠. 그쵸? 근데 예정 배부는 지금 현재 자료에 있다 없다? 없어요. 그쵸? 근데 어떤 분들이 쌤, 여기 간접원가의 예산이 예정 배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간접원가의 예산이 아니에요. 예산이 아니고 이거는 예정 배부예요. 아시겠죠? 예산은 그냥 말 그대로 예산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간접비의 올해의 예상되는 총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실제 배부는 얼마입니까? 실제 발생한 금액은 250이다. 그럼 여기다가 250을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배부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예정 배부와 실제 배부가 똑같은 금액이었다 그 얘기잖아요. 어라? 그럼 이거 다 바로 나왔는데 예정 배부가 그냥 250으로 바로 나왔죠. 배부 차이가 없다는 얘기는 얘 둘이가 뭐라? 일치한 거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정 배부액 250만원은 어떻게 나왔다는 얘기일까요?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기준이죠. 근데 실제 기준이 얼마입니까? 안 나와 있죠. 예정 배부율도요. 안 나와 있죠. 근데 문제는 뭘 물어보고 있죠? 실제 기준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한 시간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냐를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답이에요. 그럼 얘를 X로 놓고 여러분들은 예정 배부율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만 구하면은 실제 기준 노무 시간에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이 예정 배부율을 어떻게 구할 거냐? 얘는 1년 동안의 간접비의 예상 총액에서 예상 총 기준을 그냥 나누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1시간당의 예상 배부율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이 자료가 나와 있느냐?
나와 있다는 얘기죠. 어디에? 여기에 있는 이 예산액입니다. 200만 원이죠. 그럼 예상 총 기준은 얼마? 200시간이죠. 얘가 예상한 1년 동안의 논문 시간이죠. 그러면은 예상 총액이 200만 원인데 논문 시간이 200시간 나왔다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우리 회사가 이번 연도에 200시간 정도 일을 하면은 200만 원 정도의 간접비가 나올 거야. 그래 보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 말은 1시간당 얼마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 있는 200만 원에서 200을 나눠버리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10,000원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10,000원이 예정 배부율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1시간당 10,000원만큼의 예정 배부율이 나온다는 건데 실제로 일한 시간은 몇 시간이다? X시간이니까 그 X시간을 곱했을 때 얼마? 250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X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250에서 10,000을 나누어 가지고 X를 구하면 되는 거죠. 몇 시간? 250시간이 나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250시간이 실제로 우리가 1년 동안 일한 시간이다. 직접 노무 시간이다. 그 얘기예요.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반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공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제공품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쵸? 자, 항상 차변에 뭐가 오죠? 기초의 제공품, 그 다음에요 단기에 투입된 원가들 다 만들어버리면 제품이라고 하는 완성품이 될 것이고, 만들고 남은 것들이 바로 뭐다? 기말의 제공품이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기초가 100개가 있고요, 단기가 900개 투입되었고 제품을 800개 정도를 만들었다면 당연히 기말은 몇 개가 남아야 되겠습니까? 자, 100개 900개면 1000개죠. 여기에서 800개 만들었어. 그러면은 기말에 남아야 되는 건 몇 개? 당연히 200개 돼야 되겠죠. 근데 150개 남아있다는 얘기죠. 어라? 그럼 50개는 어디 갔지? 얘는 제품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다? 기말 정품도 아니에요. 그럼 얘는 뭘까요? 만들다가 불량 난 거죠. 그쵸? 불량품. 걔를 뭐라고 한다? 공손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손품은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제조원가에다가 포함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이제 따져야 되는데, 그 내용은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공손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거는 원가에 포함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원가에다가 플러스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정상원가는요, 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비정상이니까 그냥 영업의 비용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정상 원가 계산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가 흐름 가정할 때는요, 이제 보통 어떻습니까? 원가의 흐름과 상관없이 항상 동일해요. 왜냐하면은 공성품 자체를 구할 때는 선입 선출법으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원가 흐름을 사용하더라도 상관없이 항상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좀 지엽적인 내용이지만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 공손수량과 비정상 공손수량은 원가 흐름의 가정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원가 흐름을 쓰더라도 얘에 대한 정상과 비정상 공손을 구할 때는 선입선출법 가정으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모두 동일하게 계산이 된다는 것을 참고만 해주시면 될 거고요. 정답은 4번이 정답인데, 얘는 이의 신청 때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2번도 정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드릴 거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생산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하게 발생하는 정상 공손원가는 제조원가에 포함된다. 자, 여기 있는 이 내용이죠. 자, 3번은요. 작업자 부주의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정상 공손원가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된다.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1번과 3번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2번과 4번을 보시면서 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2번도 맞다고 해주었고 4번도 맞다고 해주었죠. 그러니까 4번은 당연히 틀린 설명이고요. 자, 2번은 뭐냐? 주산품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원재료의 부스러기 등 작업 폐물의 순실현 가치는 제조원가에서 차감한다. 아니, 공손에 관한 설명을 해놓고, 그쵸?
갑자기 뭐 작업폐물 이런 거 나오면은요, 얘는 공선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공선에 관한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2번도 답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인용이 되어가지고 2번과 4번 둘 다 복수 정답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설명 자체는 맞는 거지만은 일단 공선과 관계 없으니까 2번도 정답으로 인정하자. 그러니까 두 개가 정답이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자, 둘 중에 아무거나 찍어도 그 점수가 그냥 맞다고 해주는 거죠. 2번 찍은 사람들도 맞는 거고요. 4번 찍은 사람들도 맞는 거예요. 전산에서는요, 두 개를 찍을 때 두 개가 안 찍혀요. 한 개를 찍으면 한 개가 올라오기 때문에 두 개가 동시에 찍히지가 않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그냥 점수를 가져가는 겁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가중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완성품 다해당 원가를 선정할 때 필요하지 않은 자료는 무엇입니까? 자, 이건 여러분들이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다면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자, 종합원가 계산은 먼저 들어온 거하고 나중에 들어온 거하고 다 섞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기초와 단기총 재원가의 그 원가 정도의 합만 알면 되는 거지 굳이 기초정품의 물량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기초정품의 물량은 기초정품의 수량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공식에서 초수를 의미하는 건데, 선생님이 초수와 초하는 어디에서만 필요하다고 했죠? 선입선출법. 그쵸? 선입선출법에서는 필요해요. 하지만 평균은 다 섞어버리기 때문에 굳이 기초의 물량을 파악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1번 문제입니다. 자, 11번 문제부터는 세무회계 이론 문제가 나옵니다. 자, 다음 중 부가지세법상 재화의 공급의제, 다른 말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특례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 일반 과세자로서의 매입 시 매입세액은 전부 공제받았다라고 가정합니다. 우리 공급의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간주공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간주공급에 해당되는 게 뭐냐, 지금 그거 묻고 있어요. 그럼 간주공급은 쌤이 네 가지가 있다고 했죠? 자, 그 네 가지를 우리 전산회계 1급 때 분명히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누구? 사자, 개폐. 자, 뭐였죠? 사업상 증여,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폐업시 자존재화죠. 자, 얘들이 바로 뭐다? 간주공급이에요. 근데 자, 우리 썸머리에서 간주공급 설명할 때 있잖아요. 쌤이 이것도 설명했다. 어떤 거? 자, 자가공급, 그쵸?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자존재화. 자, 여기에 들어오는 것들이 간주공급이라고 했지만은 여기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러이러한 것들은 예외적으로 간주공급으로 안 본다라고 한 것도 있었죠.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은요,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머리 한번 찾아보시고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 11번 문제는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몇 번입니까?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제조회사가 자기가 생산한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은 이거는 뭐다? 그렇죠. 자가 공급으로 본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자기가 생산한 승용차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불공제 매입세액의 자동차를 사용한 거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것을 추징해야 되겠죠. 추징해야 되니까 얘는 뭐다?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네, 4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든 물건을 어떻게 한다? 자, 1번부터 볼까요? 다른 사업장에다가 원재료, 자재 등으로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간주 공급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용인에게 사업을 위해서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무, 작업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복리후생을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고요. 그리고 견본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선전물을 배포하는 경우, 그쵸? 자, 이런 경우에는 뭐다? 간주 공급에서 제외가 된다. 자, 그런 이야기를 쌤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찾아보시고요. 정답은 4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지세법상 영세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영세율 제도 이거 왜 만들었죠? 첫 번째,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그쵸? 자, 두 번째는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자, 수출 촉진은 왜 되는 거죠? 원래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 물건을 수출할 때 10%의 부가가치세를 얹어서 팔아야 되겠죠. 그쵸? 근데 얘를 0%를 적용하게 되면은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면세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쵸? 이런 경우에는 가격이 다운되니까 그만큼 수출이 잘 되고 외화를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래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중과세 방지입니다. 얘는 뭔가 하면은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수출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 10%를 붙이게 되면은 한 번 과세가 이루어지고 다시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세율이 붙여진다면은 두 번 과세가 되는 그런 효과가 일어나겠죠. 그렇게 되면은 물건값이 비싸기 때문에 수출이 안 돼요. 그쵸? 왜? 이중으로 과세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중으로 과세가 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세율이 도입되는 겁니다. 자, 얘는 당연히 무조건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있다면은, 자, 여기 한국이 있고 여기에 뭐 일본이 있어요. 그럼 서로 이제 무역을 할 때 어떻게 한다? 서로 영세율을 적용하자라고 이렇게 상호 간의 합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상호주의입니다. 상호 간의 합의가 없으면은요,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수출할 때는 0%인데 왜 너희 나라가 우리나라 수출할 때는 과세하는 거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호 합의에 의해서 이 제도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입니까? 네, 1번이 되겠죠.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를 위한 목적은 누구였죠? 이거는 면세였죠. 우리 부가가치세의 성격은 역진적이죠. 역진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뭔가 좀 불합리하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1년에 100억을 버는 사람이 있고요. 1년에 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둘 다 있잖아요. 콜라 한 캔을 사 먹을 때 1000원 주고 사 먹어요. 근데 부가세는 단 하나의 세율인 10%니까 둘 다 뭐다? 100원 100원 내야 되겠죠. 어때요? 돈 많이 버는 사람도 100원 내고 돈 적게 버는 사람도 100원 내죠? 그쵸?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뭔가 좀 역진적이다. 불합리하다. 이러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특징은 역진적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콜라를 굳이 마시지 않아도 우리는 살 수가 있죠. 하지만 쌀은요, 밥은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죠. 그쵸? 누구나 밥은 먹어야 되겠죠. 그럼 누구나 먹어야 되는 이 밥에다가, 이 쌀에다가 세금을 똑같이 10% 과세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들은 조세 부담의 형평성에 좀 불만을 표시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역진적이니까. 그쵸? 그래서 국민들이 먹고 사는 거, 기초생활 필수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자? 그냥 부가가치를 과세하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면세제도인데 그 면세제도는 역진성 완화가 목적입니다. 영세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관계가 없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세율 제도는 다른 말로 완전 면세라고 하죠. 왜냐면은 영세율 제도를 적용하는 수출업자도 과세업자이기 때문에 매입할 때 매입세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매입세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매입세액을 다음의 소비자에게 떠넘기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 면세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면세 사업자는요, 물건을 팔 때는 면세지만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원자재를 구입할 때는요, 과세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때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자기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이 있다면 걔를 어떻게 한다? 다음에 소비자에게 또 넘겨요. 물건값에 넣어가지고 또 넘긴단 말이에요. 또 넘기기 때문에 면세는 불완전 면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세율 제도는 완전 면세 제도이다. 1급 때부터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면세 사업자는 영세율 적용 대상자가 아닙니다. 맞는 말이고요.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면세주의에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상호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13번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업자가 재원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몇 퍼센트? 3%입니다. 3%, 정답은 3번이죠. 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겠대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업자가 물건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돈 받고 물건을 판매하지도 않았는데 세금계산서를 하는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이거는 허위죠, 허위. 그쵸?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그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나쁜 행동을 한 거니까 국가가 세법상으로 용서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걸린다면은 3%만큼의 그렇죠. 가산세를 때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문제는 쌤이 해설 강의를 하면서 좀 처음 보는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전산세무에서 나온 적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나오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자, 이런 문제는 좀 지엽적인 문제이고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죠. 그런 내용을 이제 출제위원께서 출제를 하셨는데 출제한 취지가 뭘까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게 있으니까 알고 있어라. 혹시나 실무에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다면은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에서 아마 출제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알고 있자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14번 문제입니다. 14번은 소득세 문제인데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뭐 연금, 기타소득. 자, 이런 거에 대한 수입 시기는 솔직히 시험 문제에서 몇 번씩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우리가 외우기에는요, 좀 힘들어요. 그걸 외우다가는 뭐다? 재무회계나 부가세나 원가회계에서 점수가 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자체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보면서 문제의 지문을 외우세요. 아시겠죠? 자, 먼저 1번.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얘는 뭐다? 결산일이 아니라 잉여금 처분 결의일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잉여금 처분을 언제 하죠? 일반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장사를 한 다음에 내년 이제 뭐 2월이나 3월달쯤 되면은요, 이제 주주를 불러가지고 주총을 하겠죠. 그래서 잉여금을 어떻게 한다? 처분을 하는데, 야,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배당을 많이 가져가는 거니까 뭐 직원들한테도 어떻게 하자? 돈을 조금 보너스로 나눠주자.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이제 처분이 언제 일어난다? 잉여금을 처분하는 그 결의일 날. 주총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결의일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결의일을 수입 시기로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뭐다? 절대로 결산일이 아닙니다. 결의일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이고요. 자, 2번에 인정상여, 3번에 일반상여, 뭐 네 번째 일반급여가 있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상여와 일반급여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매월마다 받아나가는 그런 월급이에요. 월급이나 보너스. 자, 이런 것들은 뭐다? 잉여금 처분에 의한 그 상여가 아니기 때문에, 잉여금 처분에 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냥 근로를 제공한 그 귀속 연도의 수입 시기로 속하는 것이고, 그렇죠? 일반 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인정상여라고 나와 있는데, 인정상여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모르죠. 왜요? 우리는 법인세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이건 법인세를 배워야만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배웠던 범위에서도 비슷한 게 있으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쌤이 여러분께 설명드릴게요. 자, 만약에 대표이사가 우리 회사의 현금을 자기 마음대로 쓴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거 분개 어떻게 하죠? 대변에 현금 분개하고 대표이사의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분개하잖아요. 이거 알고 있죠? 대표이사의 업무 무관 가지급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업무와 무관하게 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회사의 이익을 가져가서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한다? 자기 돈으로 다시 회사의 금고에다가 돈을 넣어줘야 되겠죠. 자기 마음대로 뺏은 거니까 나중에는 다시 채워줘야죠. 그렇죠? 근데 대표이사가 어떻게 한다? 그냥 안 채우고 계속 개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한다? 세법에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회사가 대표에게 월급을 더 주었다. 그래 본단 말이에요. 즉 상여를 더 주었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인정상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것도 뭐다? 근로소득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세를 당연히 과세해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일반 급여라든지 일반 상여처럼 그냥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근로를 제공한 그날로 수입 시기를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상여, 일반 급여, 일반 상여, 그냥 근로를 제공한 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를 이용하여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의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있잖아요. 차변의 비용이 있고 대변의 수익이 있잖아요. 수익. 그러면은 총수익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수익도 어떻게 나온다고요? 소득세법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이 수익 안에는 뭐가 있다? 당연히 종합소득이 있을 것이고 퇴직소득이 있을 것이고 양도소득이 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종합소득 안에는 다시 또 뭐가 있다? 우리가 배웠던 6가지 누굽니까?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을 거예요. 그쵸? 아무튼 이 수익에는 소득세법 상으로 본다면은 이런 수익, 이런 소득으로 구성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근로소득은 발생하지 않겠죠. 그쵸? 뭐 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보통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쵸? 또 사업자가 퇴사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퇴직소득도 거의 보면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나서 이제 구하면 되는 건데, 이 중에서도 그럼 사업소득만 빼내어서 그 금액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문제는 이 수익 중에서 사업소득만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업소득만 골라내서 그 금액을 다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자의 사업소득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물건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게 되면은 그게 사업소득이죠? 그래서 매출액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출액이 여기에 3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나요? 근데 사업자도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은행에다가 예금 들 수 있겠죠? 그럼 그 예금에서 이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쌤, 이것도 사업소득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은행에 맡긴 뒤에 이자를 받은 거기 때문에 얘는 이자 소득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자 소득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자 소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자, 그런데 얘 둘이가 조금 중요하죠. 이 차량운반구하고 공장건물의 양도가액인데, 차량운반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형자산이죠. 그쵸? 그 다음에 공장건물도 유형자산이잖아. 그쵸? 근데 공장건물은 부동산이죠. 이런 부동산들은 실제로 어디에서? 양도소득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소득세에서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을 팔았을 때 뭐 내는 거죠? 양도세 내는 거잖아. 그쵸? 사업자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이나 땅을 팔아가지고 돈을 이제 벌게 되면은 걔는 사업적으로 벌어들인 돈이 아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건 사업적으로 벌어들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어디로 간다? 양도소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차량운반구는 건물이나 토지가 아니죠. 즉 부동산이 아니다 보니까 얘는 그냥 일반적인 사업용 차량운반구를 하면은 그냥 사업용을 차량운반구를 팔았으니까 사업소득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3천만 원이 사업소득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억 3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용 차량운반구의 양도가액은 사업소득으로 간다는 거. 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얘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10회 전산세무 2급 15분까지 이론 문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복수해 주시고요. 다음 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